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장창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뇌출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그 남효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뇌경색과 이제 뇌졸중으로 같이 묶여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출혈에 대한 이 치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일반 분들 강의고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래도 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뇌출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거 정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남효석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이젠 뇌경색과 뇌출혈이 뇌졸중의 두 질환이고요. 뇌경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가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게 되고, 이쪽이 이렇게 정상혈관과 다르게 혈관이 좀 좁아져서 결국엔 피가 이쪽으로 충분히 가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의 어디 일부 부위가 터지면서 피가 바깥으로 막 나오게 된,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혈관이 먹여 살렸던 조직들이 손상받게 되고, 그다음에 뇌 자체가 이제 손상받아서 생기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혈관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뇌혈관이 심장에서부터 올라가서 이런 일부 혈관들이 커지면서 이렇게 터지게 되면 이제 뇌출혈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뇌출혈은 일단 위치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피부가 있고, 머리는 그 아래쪽은 만져보시면 단단하게 있는 머리뼈가 있습니다. 그 머리뼈 안쪽에 그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막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깥쪽에 단단한 막이 경막, 그 아래 그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지주막, 그 다음에 뇌 자체를 싸고 있는 연막,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경막 내외 출혈, 그 다음에 지주막에 생기면 지주막하 출혈, 그 다음에 뇌 실질에 생기게 되면 뇌내 출혈,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뇌출혈의 원인에 따라서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부풀고 약한 혈관이 터지게 되는 이 혈압성 뇌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뇌종양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주위 조직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 손상됐던 혈관들, 그런 데서 출혈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 혈관이 부푼 뇌동맥류라고 하는 뇌동맥류로 인한 파열이 또 가능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모야모야라고 혈관이 굉장히 가느다라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혈관보다도 그게 점점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이 점차적으로 혈관이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이쪽이 터져서 생기는 모야모야로 인한 출혈, 그 다음에 혈관들이 기형이 있어서 그걸로 인한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들이 혈관 내 침착되거나 그런 것들이 되면서 혈관이 약해져서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남효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처럼 뇌 조직이 죽고 그 이후에 그 약해진 혈관들이 터져서 생기는 뇌경색 이후의 출혈. 그 다음에 약물, 와파린이든 피를 물키는 약물들로 인해서 생기는 약물 복용 이후 생기는 뇌출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던 요 출혈들은 이젠 고혈압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집에서 혈압을 계속 정기적으로 잘 재보면서 혈압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본인이 스스로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들과 조금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크를 해서 미연에 좀 막을 수 있는 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은 실제로는 원천적으로 막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뇌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터지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대부분은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뭐 아프다거나 뭐 어디 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결국에 터지지 않은 비파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상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 이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신경 다발들인데 이 혈관이 부푼 정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관 부푼 게 뇌동맥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뇌동맥류가 혹시 많이 커지게 된 경우에는 이런 신경다발들을 누르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신경다발을 누른 걸로 인해서 이런 여러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눈꺼풀이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인다거나 뭐 삼키는 게 곤란해진다거나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가 있고 일상생활의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상적으로 잘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생활을 갑작스럽게 못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그래서 이런 장애가 오거나 혹은 두통은 없어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파열되기 전에 뭔가 약간 혈압이 좀 높아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서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긴장한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이렇게 파열 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도 하나의 증상일 수는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파열 전에는 아주 위험한 증상은 실제로는 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열이 되게 됐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요거는 그때 EBS 명의에서 이렇게 여러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굉장히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 안에 피가 터지게 됐기 때문에 뭐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러 갔는데 쇠망치로 누군가 내 머리를 강하게 두드려 때리는 것 같았다. 그다음에 머리에 뭔가 터지고 뭐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어떤 분은 머리를 도끼로 내려 찍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 뭐 이런 뭔가의 장애, 뭔가 뭐 하는 게 불편해졌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혈관에 감싸져 있던 여기 안에만 돌아다녀야 되는 핏물이 막 바깥으로 막 솟구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파열됐을 때의 증상은 굉장히 극심한 두통, 거의 뭐 일생에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없고 아까 남용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잠자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 꼬집거나 아무리 자극을 줘도 전혀 반응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소실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의 장애, 마비나 아니면 뭔가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그런 장애가 갑작스럽게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파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위치에 따라서 뭐 뇌내출혈, 경막출혈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피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쪽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출혈이 이렇게 있고 이쪽 안에도 출혈이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 안에다 관을 넣어서 핏물을 이렇게 빼주게 됐고요. 그래서 거의 요 노라 하얗게 보이는 게 출혈인데 출혈이 거의 대부분 다 빠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혈이 있어가지고 머리 뼈 자체를 크게 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핏덩어리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거하고 나서 여기 있던 핏물은 다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그 거미줄 같이 돼 있는 데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반적인 뇌는 파열이 되지 않은 상태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그냥 하얗고 여기에 혈관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상태인데 파열이 되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핏물이 굉장히 흩뿌려지게 됩니다. 뇌 안쪽에.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드렸던 것처럼 피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뇌 전체에 분무기 같은 걸로 막 뿌려 놓은 상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주막하 출혈일 때는 이런 핏물을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일 때는 대부분 이런 동맥류로 인한 출혈이기 때문에 요 동맥류의 어떤 부위가 터져서 생기는 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출혈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터진 상태에서 아까처럼 핏물이 나온 상태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핏물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터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고, 그 막는 방법은 이렇게 집게 같은 거를 머리 안쪽에 이렇게 집게로 찝어주는 수술을 하거나, 혹은 아까 그 남효석 선생님이 동영상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혈관을 타고 쭉 미세관을 넣어서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다가 백금 코일이라고 그런 아주 부드러운 그 합금 물질인데, 그거를 여기다 부드럽게 넣어줘서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피딱지 같은 선지덩어리 같은 게 조금씩 차면서 이쪽으로는 핏물이 안 가게 되는,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치료가 굉장히 재출혈을 막는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파열성인 환자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열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든 검진 혈관 검사를 하시고 나서 이런 동맥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동맥류 위치, 모양 이런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혈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수술 사진을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가 아주 빨갛게 보이는 이런 동맥류가 있었고, 피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여기로 이렇게 피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고, 제가 수술방에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아주 빨간 데가 이젠 안쪽에 핏물이 흘러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아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만히 놔뒀을 때는 압력을 받게 되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이렇게 집게로 찝는 수술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환자분이었고, 거기에 일부 부위가 아주 아까보다 더 크게 부풀어져 있었고, 이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혈관이 많이 얇아져 있는, 아주 빨갛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이분은 요 위쪽에, 요 부위 쪽에 뇌를 조금 제끼고 나니까 여기에 또 하나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굉장히 파열 위험성이 높았던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분도 여기 아래쪽, 여기 딱 요쪽부터 해서 제가 다 집게로 찝어서 이쪽에 올라오는 핏물이나 그런 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미연에 수술을 해서 출혈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술적인 방법인데, 요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던 환자분이었었고, 이분도 다행히 터지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방문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관을 넣고, 그래서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왔던 데다가 백금 코일이라는 걸 삽입해서 완전히 이렇게 다 막아서 이쪽으로는 피가 안 가도록 저희가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그러면 잘생기고 어떤 게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나이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혈관이 건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혈관이 그래서 특히 한 80세 이상 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갖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남성분이 조금 더 그런 위험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아까 남효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흡연이나 과음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저희 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혈관을 꽤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약 같은 것도 항상 주의해야 될 요인이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그다음에 약물들 복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인은 실제로 막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별이든 나이든 이건 이미 결정되는 부분이고, 흡연, 과음,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절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뭐 이제 이런 약물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이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이제 식이 뭐 그다음에 음식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실 텐데요. 결국에는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요번에 막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막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뭐 굉장히 많은 뭐 어떤 걸 특히 하나를 먹어라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결국에는 다 찾아보면서 어떤 게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런 건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항산화 음식들이나 아니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최근에는 조금 약간 논점 뭐 약간 논쟁이 조금 있고 최근 논문에서는 칼륨이 많이 드시기를 오히려 많이 했을 때는 뇌출혈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예외긴 한데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산화 음식들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음식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다음 그 시기 영양사 선생님이 또 좋은 음식들 많이 소개해 드릴 거라서 하여튼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같은 경우는 이 저체중, 그 다음에 고체중일 때 당연히 일반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느끼시겠지만 고체중 환자가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논문에서는 이런 기준선이 있었었는데 쉽게 생각했을 때 한 160cm에 한 45kg 이하나 160cm에 한 75kg 이상 이 두 군을 비교했을 때 고체중 환자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았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던 거고 특히 남자인 경우에 남자 비만이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 남성분들은 조금 더 체중 관리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관련돼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유전이 되는지 뇌출혈, 뭐 가족 중에 뇌출혈이 있었다, 뭐 어떤 뇌혈관 질환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 뭐 그다음에 유전 질환들 꽤 많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뭐 만약에 다발성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여러 명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될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유전 질환이 혹여나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 뿐더러 이게 혹시 발견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를 원천적으로 유전 질환을 막는 유전자 치료 같은 거는 실제로 아직은 뭐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정말 정식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유전 질환이든 아니면 가족 중에 뭐 질환이 있었다 그러시면 빠른 조기 검진 조금 어렸을 때부터 뭐 보통은 한 4, 50대 이후부터 뇌혈관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보도록 드리곤 있지만 혹여나 가족 중에 꽤 뇌출혈 과거력이 많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유전 질환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 위험 요인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조기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뭐 사촌, 뭐 형제, 다른 분들의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면 조금 너는 좀 가봐라, 가서 검사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촌 중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그런 일촌 관계 중에서 뇌출혈 혹은 동맥류 그다음에 동맥류로 인한 파열로 인한 뇌출혈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위험성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잘 파열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이런 건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요거는 유전에 완전 국한돼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습관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한 가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이 결국엔 발생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전자만으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체중 같은 거 관리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뇌 검진을 뭐 좀 불안한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 좀 조기에 받으셔가지고 출혈을 예방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